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는 이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 결과가 공개가 됐죠. 이러면서 지금 여당 계속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도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책임을 묻는 이 당내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만이 유일한 혁신 해법이다. 시간 끌고 거부하고 모욕 주고 이러면서 우리 당의 반혁신의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정권을 부여했다.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국민께 응답하실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우세한 지역이 서울에서만 단 6곳에 불과하다. 이 분석 결과,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이러면서 당내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한데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 이른바 이 수포당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당내에서 자체 분위기 견석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보고서라는 것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요. 네. 그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를 잘 보시면 네. 우세 지역이 6개다. 그 6개라는 숫자에 많이 집착하셔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예. 이긴다는 게 6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데가 6개라는 뜻이고요. 네. 경합 우세라는 지역도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8곳을 저희가 서울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용산 같은 경우는 890표, 0.66% 차이로 이긴 곳이거든요. 네.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 있는 곳이 한 10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우세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보면 6곳만 이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위기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물론 예. 그 분석 결과가 저희한테 결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평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고 예. 따라서 저희가 잘 준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역시나 저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 지난 총선 그 괴멸적 패배를 당한 그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나쁘냐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저 내용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요 수도권 위기론 이 재부상을 하면서 지도부를 향한 이 책임론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죠. 야당으로서는 저런 상황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는 않는 않습니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지형이 어려운 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 그런 좀 국민의힘을 이탈한 표심이 민주당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사이익이 직접적으로 좀 수용이 가능한 상황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물음표가 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직 뭐 국민의힘을 과거에 대선 때 뭐 지방선거 때 지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민주당 표심으로 옮겨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사실상 총선에 상당히 유리하다. 우리가 뭐 이 지형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총선에서 승리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함부로 전망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요. 이제 지도부를 좀 보면 내부에서도 이제 대안이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건 안 된다 이런 반박도 나오긴 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 이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혁신위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네네. 혁신위가 내걸고 있는 또 의결한 안에 대한 지도부의 확실한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가 되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 이후 예. 전혀 바뀐 게 없다. 뭐 이런 지적 때문에 나오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예. 당 지도부에서 더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일견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안 없이 뭐 비대위 출범이라든지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를 들고 당내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지난 2012년에 19대 총선 직전에 보면 박근혜 당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총선을 승리한 것이 그렇죠. 비대위 출범한 것이 12월 27일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총선 오늘로 한 12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비대위를 꾸려서
언제 공관위를 구성하고 언제 선거 준비를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네네. 당내 박근혜 당시 의원과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어떤 대선 주자급 인물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훨씬 더 당내에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네. 혁신위 활동에 대한 어떤 반응 이것은 조금 더 지도부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저도 이제 지도부의 말석에 속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 지금 지도부를 뭐 김기현 대표 체제든 아니면 누구의 체제든 간에 네. 지도부가 바뀐다는 것 그것이 총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물리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지도부를 보면 네. 그 광서 보궐선거 거기 선거 때문에 좌초 위기에 있는 거를 혁신위가 살린 거 아니야 이런 지적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밀어서 총선에서 갈 수 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승부하기에는. 사실 김기현 대표 체계로 김기현 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렀을 때 국민들께 박수받고 환호받고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외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정치적인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객관적인 여건 또 하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예. 사실 28일 날 이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이 국민의힘 지도 체계에 대해서 뭔가 변수를 가져가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의 힘으로 이 특검법안이 발의가 되고 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 대통령께서는 아마 제의 요구를 하실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정치 스케줄을 놓고 봤을 때 김기현 체계 본인이 사실상 세우고 지원을 하고 최근에도 식사하시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지원을 철회하지 않았다,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변수를 새 지도부로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여론을 향한 이 민심이 아주 싸늘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응답이 50%가 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내에서 그 혁신의 주류 희생 요구 외면당하면서 중도층 민심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저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신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가 굉장히 큰 관심 끝에 출범을 했고 초반에 이뇨한 위원장이 내걸었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중진 등에 대한 뭐 희생, 헌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걸로 요약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도부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결국 자발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 선택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예.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가 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출마 또는 불출마를 얘기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밖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당 상황이 당을 아끼는 분들 또는 지지하는 분들 또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이 바뀐 게 없다. 그 차원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 시점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22대 총선 공천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설정됐다고 저희는 인정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공관위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의 상황이긴 하지만 네. 공관위 지금 출범 얘기하셨어요. 곧 뭐 출범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관위 대화가 제대로 잘 굴러갈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쌍특검 민주당에서 반드시 추진하는 어떻게든지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답해 주십시오. 일단 국민의힘 공관위는 일단 여러 뭐 언론에서 예. 이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공관위 출범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른바 하위 20%에 대한
이제 출마를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의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표를 던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의 대변인께서는 그러진 예.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변수는 사실 그거겠죠. 공관위는 출범 아마 그대로 할 겁니다. 지금 그 공백을 둘 수가 없을 겁니다. 혁신위도 활동을 이미 접었고요. 뭐 총선 기획단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관위 출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른바 하위 20%를 어떻게 쳐내는지와 관련한 그 시기는 최소한 뒤로 미루지 않을까. 예. 이른바 그 두 특검에 대한 그 스케줄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품 파우치를 받았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지어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엄밀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국민에 대한 지지 여론으로 반영되고 있고 예. 그것을 민주당이 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된 사건이고 이미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일단 적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그 이유를 들어서 예. 계속 반대를 해왔었는데 네. 민주당에서 그것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공관위 출범 늦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공관위는 120일 전부터 총선 12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출범시키게 돼 있고 내일이면 120일이고 1월 11일까지 출범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출범하면 되는 건데 그럼 공관위가 출범을 하면은 공관위의 방향을 보고 이탈자가 생긴다? 공천 결과는 3월까지도 나와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관위 출범과 그 투표 그 의결 여부 네. 이것 때문에 뭐 이탈표 나온다 이 문제 때문에 공관위 출범 시기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대단히 박약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죠. 종천 의원이요,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일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전화가 온 적은 있죠. 왜 뭐라고 뭘 물어보길래 했어? What's wrong?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뭐 얘기가 많냐?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정말 막막하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다시 통화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전화가 안 왔어요. 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 시끄럽게 구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소통을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불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다. 원래 전화를 먼저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예. 그러면서 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말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 대화 중에 와치롱 무엇이 문제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의미보다는요. 네. 도대체 어떤 불만이 있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더 예, 강하다. 소통의 의미가 일단은 강하다고 보고 만약에 소통하지 않고 불통할 것 같으면 전화를 먼저 걸 필요도 그리고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을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당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 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까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표 이 통합 진정성 이거 의문도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아직도 문제를 모르냐 이렇게 다시 아, 되묻고 싶은 상황인데요. 저런 대화가 소통일 리는 없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의 뜻을 알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안을 서로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은 이 상황을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는 아까 조홍천 의원 얘기한 대로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네 분들 모여서 어제도 행사하고 하는 이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그 전에 어떤 발언 수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는 이유가 예.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아까 리포트에도 들으셨지만 비명계 원칙과 상식 행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이 비판 쏟아졌죠. 비명계 의원들 연말까지 당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인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 끌어안을지 뭐 집단 탈당 내는 신당 창당 이어질지 이걸 어떻게 밖에서 보십니까? 안에서 보십니까? 예, 최소한 원칙과 상식 내분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는 이상민 의원도 같이 결합하기로 이야기가 오갔다가 예. 출범할 때부터 이상민 의원은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때부터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이 내분의 움직임은 탈당을 하는 이상민 의원의 움직임과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민주당을 이른바 고쳐 쓰는 게 더 쉽지 외부에 나가서 뭔가 제3의 신당을 만들고 하는 건 너무 우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당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고 예. 지금은 당내 민주화 그리고 당내에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12월 말로 왜냐하면 어떤 의제를 던지든지 시한을 둬야 예.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나갈 가능성은 없다. 창당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비명계의 움직임을 두고 친명계에서는요 신당 꿈꿀 거면 나가서 하라 이런 아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이 총선 승리를 저해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당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을 주세요. 원래 총선 앞두고는 당내 비주류들은 저런 얘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다는 말은 예. 국민들 귀에 꽂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을 갖고 당내 투쟁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예. 그렇게 보는데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지 않을 걸로 저는 봐요. What's wrong?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은 탈당밖에 방법이 없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낙연 전 대표조차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높은 수위의 말들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총선 앞두고 민주당 비명계들을 향한 여러 가지 그 소위 개딸이라는 분들의 네네네. 공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네. 이분들은 아마 당내에 남기 어렵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개딸들의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경우에는 남아있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밖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정세균계로 분리되는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글쎄 이걸 가지고도 논란이 있어요. 안규백 의원이 진짜 지금까지도 정세균계냐라는 지적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뭐 정세균계가 아닌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정세균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뭐 세를 이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계시는지는 좀 의문이고 예. 일단 안규백 의원은 사선 의원입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 당무를 처리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다, 중립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개파색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적임자다. 왜냐하면 전략공관위에서 하는 일은 이른바 전략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굉장히 좀 중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적절한 인사였다라고 내부 분위기는 그렇게 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셨습니다만 여야가 모두 지금 아주 혼란한 분위기 속에 이른바 이 제3지대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특히요, 이낙연 전 대표 그동안 만날 일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때 되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말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이 돼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훈극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거기서 탈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 6일 특강에서 이 전 대표와는 만남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과 달라진 기류입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세세한 일들이 많다며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준비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 전 총리와 만났던 금태섭 전 의원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활동이 참 활발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전 총리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여전히 여당 내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공천관리 출범을 미루도록 당부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공관위는 예정대로 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장 부위원장 보시기에 처음에 분명히 선긋기 한 거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선긋기 했는데 뭐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남을 열어놨어요. 만남 자체가 주는 의미도 꽤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만남의 가능성은 말씀대로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하고요. 예. 연대의 가능성은 닫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닫혀 있다. 예, 왜냐하면 이 연대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예. 정말 이 새 규합을 이준석 이른바 신당과 같이 한다? 아마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당원들, 지지자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던져왔던 정치인이면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틀 안에서 내리 5선을 했고요. 전남지사를 했고 총리까지 했고 민주당 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당대표 체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제3지대로 나간다라는 점. 왜냐하면 당 내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의식을 관철하고 어쨌든 당을 건강한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제3지대에서 어떤 신생 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지금 민주당 체계가 좋지 않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갔을 때 어떤 선택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인가. 예. 더더군다나 그 새 규합을 위해서 연대 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일 경우에 그 지지세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봅니다. 연대에는 닫혀 있다 이렇게 단언처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대표 당내에는 조금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서 의혹을 털어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닫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김건희 여사의 그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역으로 받음으로써 그 난국을 타개하자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어요. 예. 그것은 국회 상황과 여러 가지를 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당내 사안에 대해서 자꾸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직도 탈당보다는 당내에서 정치를 계속 하고자 하는 미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더 큰 게 아니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신당 창당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런 어떤 진정성 있게 보수를 걱정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보수의 대안이 나다. 내가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그것은 보수를 위한 당이다.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산하는 거 아니냐. 저는 예. 두 가지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27일 탈당, 27일 뭐 창당이 아니라 탈당이란 말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탈당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